안녕하세요. 정보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 경제 회복 꿈도 꾸지 마. 빚더미에 20년 후퇴할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은 자국의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서 투자 유치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1대1로를 이용을 해서 그것에 돈을 투자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 들어간 돈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지금 회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회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중동에 손을 벌리고 있고 또 외국 기업이나 아니면 투자 회사에게 돈을 달라, 지원을 해달라 라고 얘기하면서 성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미국의 제재로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특히 지방정부의 빚이 눈덩이처럼 쌓여있는 상황에서 이는 코로나19의 잘못된 대응, 특히 코로나19의 그 PCB 공사를 다 지방정부 돈으로 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인프라 건설, 이것을 통해서 단기간에는 성장을 시켰지만 이 인프라 건설에 들어간 비용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죠. 여기에 부동산 경기 하락이 직격탄이 되었습니다. 지금 잘못된 코로나의 대응, 그리고 부동산 경기 하락, 이것은 모두 3년임을 바라는 태자당의 지금 시주석이 상하이방을 견제하기 위한 벌인 수작이었습니다. 또한 공동부유를 부르짖으며 해외와의 연결고리를 끊으려는 중국 공산당의 정책으로 지금 중국은 빚더미에 올라섰고 또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또한 외국에 연결되고 있는 상하이방의 입김을 없애버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상하이방은 지금 장쩌민 주석이 죽어가면서 이제 그 연결고리가 완전히 깨어진 상황에서 다시 살리려고 했는데 이게 힘들었다는 거죠. 지금 장쩌민 주석이 죽었던 것이 작년 10월 말, 11월에 조금 손보고 12월부터 갑자기 이 리오프닝을 하는 이러한 일이 벌어졌고 외국 자본을 유치하려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이 지금 그 여파가 지금 통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국가통계국은 5월 청년 16세에서 24세의 실업률을 발표했죠. 그 수치는 무려 20.8%.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중국 경제를 낙관적으로 보는 경제학자들조차 중국 내 고용 문제를 지금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지금 고용 수치와 같은 경우는 중국 공산당이 공개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경제 데이터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중국은 GDP의 데이터,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데이터, 화폐 발행의 데이터, 국민소득의 데이터, 빈부격차의 데이터 등을 꽁꽁 숨기고 아예 안 보이고 있죠. 또한 작년 4분기의 화장자 수도 지금 꽁꽁 묶어놓은 상황입니다. 이번 발표된 청년 실업률의 수치가 얼마나 진실된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수치를 그대로 적용한다 할지라도 이 수치는 굉장히 충격적인 수치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수치를 그대로 믿지 않고 있고 그리고 실제 중국 실업률이 지금 그들이 말하고 있는 20%대가 아니라 30%를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일각에서는 지방정부의 장기 부채로 경제가 위축돼 있기 때문에 현재의 경제 수준은 20년 전까지 후퇴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중국이 굉장히 부자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전체 삶의 질을 보면 굉장히 낮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중국 경제 회복 꿈도 꾸지 마. 빚더미에 20년 후퇴할 것입니다. 최근 중국은 비상경제회의를 잇따라 열고 중국의 현재 상황이 힘들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화통신은 리창 국무원 총리가 독일 순방을 떠나기 직전인 6월 16일 상무회의를 주재하고 중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난 6월 14일에는 중국 공산당 고위 관계자들과 재계 관계자,
경제학자들이 모여 6차례 비상경제회의도 열었죠. 경제 분석가들은 현재 중국 경제에 대해서 되돌릴 수 없는 국면에 접어들었고, 이게 중요합니다. 되돌릴 수 없는 경제 국면. 그러면 이들 스스로의 능력으로 경제를 되돌릴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 공산당 체제로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고질적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제 분석가들이 말하는 중국의 올 하반기 추세는 매우 암울합니다. 엄청나게 암울하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대부분 중국의 경제 붕괴 속도가 예상보다 빠를 것으로 예측한다는 점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14일 비상경제회의 참석자들 대부분이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고, 재계와 학계 인사들은 경제개혁 대신 시장 지향의 경제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 시장 지향적인 경제정책, 이것은 지금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고 있는 시장 경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제안은 절대적으로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재 중국 입장에서는 이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죠. 중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공산주의로서 중앙집권적 통제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러한 중앙집권적 통제 정책을 포기하고 시장 지향적 정책으로의 전환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지금 중국은 시장 경제를 표방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시장 경제 표방은 아닙니다. 또한 시장 경제로서의 전환은 현재 시 주석의 리더십 약화를 뜻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결코 선택이 쉽지 않다라는 점이죠.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중국이 경제 동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2001년 WTO를 가입하던 이전 시기로 되돌아갈 것이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중국 경제가 2001년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냐, 이런 말이 왜 나왔느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소식이 나오는 가장 큰 배경은 수출입의 부진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가장 직접적인 예는 한국의 대중국 경제 의존도가 전례 없이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현재 한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많은 모든 것들이 거의 대부분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산업, 그리고 기초 화물, 이러한 쪽으로만 수입을 하지, 지금 전체적인 수입 자체가 중국에서 옷을 사온다든지 이런 것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전자업계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알아볼 내용은 폭락하는 한국의 대중 경제 의존도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22일 2022년 지역별 국제 수지를 발표했습니다. 대중 수출액은 1220억 달러. 이게 2021년 대비 마이너스 10%. 그리고 대미 수출액은 1390억 달러로 22%가 2001년 대비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대미 수출액이 대중 수출액을 앞지른 것은 2004년 이후 무려 18년 만의 일입니다. 중국이 WTO를 가입한 이후에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가까워졌고, 이 한국과 중국과의 경제가 가까워지면서 대미 수출액보다 대중 수출액이 훨씬 더 많았다는 점이죠.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는 지금 빠르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경제가 2001년 WTO 가입 이전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중국의 수출의 문이 점점 닫히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알아볼 내용은 WTO 이전으로 돌아가는 중국 경제입니다. 중국이 WTO를 가입했던 시기는 2001년 11월 10일, 그리고 1개월 후에 공식적으로 WTO에 가입이 됐죠. 그래서 지금 중국이 WTO에 가입한 지가 벌써
22년째입니다. 20년이 넘었죠. 중국은 미국의 도움으로 당시에 WTO에 가입을 했고 핑퐁 외교를 통해서 이 대만을 물리치고 지금 중국과 더 가까워지고 중국을 더욱더 키워야 되고 러시아를 견제한다는 의미로 지금 중국을 키우면서 WTO에 가입했습니다. 2001년에. 그리고 중국은 중진국, 개발도상국의 위치를 지금껏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은 WTO에 중국이 무슨 개발도상국이냐, 이 지위를 파기해달라고 지금 얘기를 한 상황이죠. 어쨌든 중국은 WTO 가입 이후 미국과 유럽 등 부유한 국가들의 거대한 시장이 열렸고 선진기술, 선진경영, 국제협력, 대량 오도, 국제분업, 외화 유입 등의 혜택을 누렸습니다. 당연히 WTO에 있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 생성된 수출지향적 경제 발전 모델이 투자, 소비와 함께 지금 중국 경제 성장의 3대 축을 형성해 고속 성장을 일으켰습니다. 매년마다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이 있었다라는 거죠. 시주석 이후로는 계속 성장이 밑으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지난 2021년 당시 WTO 사무총장이었던 응고지 오콘조 이웨알라 사무총장은 WTO는 중국 없이는 유지할 수 없다라는 망언을 했습니다. 중국은 WTO 가입 이후 홍콩과 대만, 서방의 끊임없는 자본 유입으로 인해서 현재의 부와 경제 성장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지고 있죠. 2019년 미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시작되었던 미국과의 갈등으로 중국의 경기는 꼬꾸라지고 있고, 그때 당시에는 많이 꼬꾸라지지 않았지만 이게 1년, 2년, 3년, 4년 지금 계속 축적돼 보다 보니까 경기가 점차적으로 꼬꾸라져 있고, 잘못된 여러 번의 정책, 특히 코로나19의 정책, 부동산 정책, 그리고 공동부유 정책, 이것으로 인해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금은 WTO 가입 이후 20여 년간 누려온 혜택이 거의 모두 사라졌고,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던 국제시장에서의 중국의 위상은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관세 장벽과 서구의 첨단 기술 봉쇄 수위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지금 첨단 기술의 봉쇄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가장 큰 대표적인 단어가 뭐냐면 디리스킹입니다. 디리스킹을 통해서, 그 이전엔 디커플링을 통해서 완전 중국 배제에서 디리스킹으로 첨단 기술만 배제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첨단 기술의 봉쇄 수위도 높아지고 있고, 중국으로 몰리던 수출 오도도 베트남, 인도 등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이런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죠. 즉 동남아시아나 인도를 중심으로 이 주문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아직도 세계 공장의 위상은 지키고 있어 라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고, 광둥성 동간의 공장들, 공장 건물들이 아직도 여전히 있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는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곳에 공장이 있다라는 것이죠. 장비들도 이 공장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장에 있는 장비의 가치는 현재 제로에 가깝다라는 것이죠. 금융과 회계 원리 관점으로 볼 때 10년에서 20년 된 기계나 장비, 공장 설비는 비용 측면에서 이미 감가상각이 끝났고, 기술 또한 이미 구시대여서 가치가 제로가 된 것입니다. 중국 산업이 처한 가장 큰 문제는 유럽과 미국에서 상품 주문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봐야 되는 것은 몰락하는 세계 공장 중국입니다. 이렇듯 미국과 유럽에서 상품 주문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공장의 가동률은 줄어들게 되고, 공장의 가동률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 공장에서 이제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주문이 떡 떨어지는 그 상황이 오게 되면 공장이 돌아가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 일이 중국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고요. 이로 인해 지금 WTO 가입 이후 20여 년간 누려온 혜택이 모두 사라졌고 국제시장에서 세계 공장으로 불리던 중국의 위상도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공장의 문을 닫게 되면 공장에 있던 생산 설비들은 헐값에 팔리거나 아니면 공장 안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방치되어서 부흥했던 중국 경제를 보여주는 흉물스러운 유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다른 데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세계 공장이라는 명성이 이제는 중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 차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중국도 이를 대응하기 위해 중국제조 2025라는 기치를 내들고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바꾸고 있는데 이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제지로 인해서 제동이 제대로 걸려버리게 된 것입니다. 노동 집약적 산업은 베트남이나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등으로 보내고 기술 집약적 산업인 전기, 전자, 기계 및 첨단 산업을 이때 당시에 시진핑 주석이 들어오면서 발전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이를 위해 중국은 천인계획이나 물불 가리지 않고 기술을 들여와 어떻게든지 기술을 탈취해서라도 들어와 성장을 하려고 했지만 특히 미국이 앞장서 이를 막아서고 있고 이제 이들이 탈취했던 기술에 대해서 특허라는 이름으로 중국 내에서는 이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세계 시장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 가장 그 대표적인 회사가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는 현재 BOE를 이전에는 중국에서 이 디스플레이를 수입했다가 수리를 했던 이런 회사들만 집중해서 했다면 이제는 BOE 이 회사를 집중적으로 타겟을 삼고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은 기술 보응세를 당하고 있고 기술 성장이 없는 중국의 매력이 떨어지자 세계 공장의 역할은 점점 더 베트남이나 인도가 하고 있고 인도네시아도 여기 한 곳에 끼어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의 밥그릇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전에 우리가 모두 다 퍼먹던 이 큰 밥그릇이 서로 베트남에도 나눠주고 지금 인도에도 나눠주고 인도네시아에도 나눠주고 필리핀에도 나눠주고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악성 채무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 내용은 중국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채무입니다. 중국은 지금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유기업, 민간기업은 물론 국민들까지 빚더미에 올라 있습니다. 그럼 이 많은 채무들이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채무의 주인이 누구이냐? 라는 질문을 우리는 해봐야 됩니다. 이 채무가 어디서부터 날라왔냐? 네, 이 채무가 어디서부터 날라왔냐? 라는 거죠. 즉, 많은 채무자, 중앙정부도 채무자, 지방정부도 채무자, 국유기업, 민간기업, 개인 모두가 다 채무자인데, 그러면 이러한 채무자가 있으면 당연히 채권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 주채권자가 누구냐라는 점입니다. 답은 의외로 간단하죠. 그것은 바로 공급을 했던 곳, 그거죠. 돈이 모두 중국 공산당의 권력자의 손아귀에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즉, 중국 공산당의 전현직 수뇌부, 그리고 혁명원로의 2, 3세, 중국 공산당의 500만의 엘리트나 특권층. 그래서 중국 공산당에 가입하면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군벌이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기에 중국의 돈을 수혈해주는 외국 자본가들,
중국의 국유기업이나 기업으로 수중에 들어간 것입니다. 중국 정부가 돈을 빌려주고 돈을 내주고 이러한 것을 하는 것도 돈이 들어와야 이것을 내주죠. 아니면 중앙은행에서 이것을 하는데 권력자들이 이것을 모두 다 잡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 이들, 말하자면 중국 공산당의 전현직 수뇌부나 혁명원로의 2, 3세나 이러한 사람들이 이 같은 채무를 포기한다면 중국이 채무에서 자유롭게 되고 성장할 수 있는데, 이들이 채무를 포기할 가능성은 0%에 불과합니다. 돈이 그대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경제는 어떻게 될까? 답은 간단하죠. 갈수록 악화되는 중국 경제가 되는 것입니다. 중국은 계속적인 10% 이상의 성장 때문에 지금 부동산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해 왔죠. 이 부를 가지고 중국의 많은 공산당에 있는 사람들, 이것을 다 분파하고 나눠 가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중국 경제는 몰락하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죠. 한계치가 넘었다는 소식도 너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중국 경제는 천문학적인 부채에 눌려서 WTO 가입 이전으로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코로나19 대유행이 발생한 2022년 전후로 시작이 되었고,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중국 경제는 나락으로 빠지게 됩니다. 중국 경제의 위기라고 말했었던 시기는 딱 2019년 코로나 사태 이후입니다. 딱 그때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했던 그 시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돈맥경화가 지금 벌어지면서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도리가 없게 된 것입니다. 전 세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가격과 곡물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에너지와 곡물 가격이 오르니까,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되는 전기를 만드는 비용이 증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기를 만드는 비용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 전기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모든 제품 가격이 다 올라요. 그리고 여기에 곡물 가격이 오르게 되면서 식탁에 오르는 비용도 상대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영향이 되는데요. 그래서 전 세계가 이러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은 소모전이 되어가고 있죠. 이 때문에 미국과 유럽은 경제적인 출혈을 감수하고 있고, 러시아는 국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같은 경우는 지금 바그너 그룹이 남겨놓고 간 이러한 재정을 모두 다 수집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돈은이라도 어떻게 유지해서 이 전쟁을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미국은 그것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통제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지금 들려오는 소식은 러시아군이 지금 우크라이나군에게 밀리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죠. 이 상황이 결코 중국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중국은 이미 빚더미에 올라 있기 때문에 외부의 자금을 끌어오려고 해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중국으로 들어오는 자금도 지금 말라버린 상황입니다. 자기 먹고 살기가 힘든데 어떻게 자기 나라 빼놓고 외국에 이 돈이 들어오겠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성장할 수 없고,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 가격을 무조건 낮춰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중국에 물품이 들어오긴 하지만 주문량이 줄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주문량이 줄어서 중국 경제는 수출 떨어지고 내수 안 되고, 그리고 내수가 이 돈이 안 돌기 때문에 돈이 펑펑 쓰이는 이러한 일들도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도 살아나지 않고, 또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이전에 문제가 되었던
유령 도시의 문제도 지금 또다시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유령 도시는 옛날에 불렸던 유령 도시의 일부는 다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유령 도시가 남아있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중국이 건설 경기를 붐을 띄우려고 해도 이것을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는 살아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은 중국의 공장까지 멈추게 만들고 있고 미국이 의도적으로 인도를 성장시키면서 이 중국으로 가야 될 돈, 중국 입장으로서는 자기 나라로 와야 될 돈들이 인도나 아니면 베트남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복합적인 상황으로 중국의 국제적 위상은 더욱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현재 전기차 시대에 접어들면서 히토류를 앞세워 무기로 삼고 있으나 이 또한 이 무기로 삼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히토류와 같은 경우는 말이 히토류죠. 희귀한 광물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희귀한 광물이 아니라 널리 퍼져 있는 광물이지만 경제적인 것보다 그 오염 문제 때문에 이걸 하지 못했는데 중국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자산업도 미국의 반도체 제재로 점차적으로 몰락하고 있고 반도체 회사들이 점점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중국의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성장시키려고 해도 외부의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외부의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죠. 중국을 투자를 하려고 해도 지금 미국은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바꿨다고 해도 그들이 투자하려고 하는 종목은 딱 정해졌죠. 첨단 산업 안 돼. 첨단 산업 안 되고 산업적으로 중국이 기반적으로 설려고 하는 기반도 안 돼. 그리고 소비재 산업으로 들어가는 것은 괜찮아. 자동차나 이런 데 들어가면 괜찮아. 그런데 지금 중국의 자동차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전기차 기업 몽땅 다 망하고 있죠. 제가 보기에는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은 10개만 남고 말하자면 지금 외국 기업과 협력한 기업들만 남고 지금 다 BYD 빼놓고는 다 죽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성장 동력은 거의 멈추다시피 했다라는 게 정확한 분석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과연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릴 텐데 이 내용 같이 보고 같이 여러분들의 의견도 또 나눠주시고 같이 의견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